아버님,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도 이번에 땅 팔아서 자식들 한양으로 다 보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아버님만 이렇게 꽉 막히신 겁니까? 70평생 고집불통이시더니 이제는 아주 세상의 이치와는 담을 쌓으셨나 봅니다. 옆집 김진사 댁이야말로 현명한 판단으로 자식들에게 번듯한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생각은 정녕 없으신 겁니까?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일구신 땅인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세월이 스며 있는지 형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쉽게 팔아치울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버님의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죠. 너는 빠져라. 서당 훈장질이나 하는 내가 엽전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 주제에 감히 끼어들려 드느냐? 지금은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급박한 시기다. 아버님, 저 이번에 이 기회 놓치면 진짜 한강물에 코 박고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 인장 좀 내주십시오. 이 자식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이 땅을 팔아 서울에서 번듯한 사업이라도 시작해야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고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앞날이 아버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끄럽다. 더 이상 그따위 망령된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예, 아버님. 내 놈들이 정녕 애비 제삿밥보다 잿밥에만 눈이 멀었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이 늙은 애비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너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역겹다.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이 땅은 내 삶의 전부이자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곳이다. 어찌 이리도 쉽게 팔아치우려 하는가? 썩 물러가라. 더 이상 이 집에 발 들릴 생각도 하지 마라. 너희들의 추악한 욕심 때문에 내 혼탁한 마음을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다. 아버님, 어찌 그리 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아버님께 불효를 저지른 적이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그저 아버님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대신 이루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 진사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거칠게 털어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서 씩씩거리는 큰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처럼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진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2. 마을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최 진사였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은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텅 빈 헛간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욕심과 불효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지만 그 재산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자식들과의 불화를 심화시키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는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오직 유산만을 바라보는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과 허무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자 최 진사의 깊은 한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덧없는 인생에 대한 회한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진사는 답답한 속을 달래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로 나섰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흐드러진 정자나무 아래 곱게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단아한 자태의 낯선 여인이 보자기를 펴고 앉아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뉘신데 남의 동네 정자를 차지하고 계시오? 낯선 얼굴인데 어디서 오신 분이시오? 이 정자는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니라. 함부로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는가?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잠시 다리 좀 쉬어가느라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잠시 앉았을 뿐인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금방 비키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그윽한 눈매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가 쥐고 있던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내려앉았지만 그 눈매는 분명 최진사의 기억 속에 50년 동안 고이 묻어두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첫사랑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옥분이가 아니더냐? 내 눈을 의심할 수가 없구나. 그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어찌 이리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어르신이 제 이름을 어찌 아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분명 어르신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만. 나다. 최판석이. 윗마을 쌀가게 셋째 아들 판석이 말이다. 50년 전 너의 고운 모습에 한눈에 반했던 그 판석이다. 잊었느냐? 그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단다. 도련님? 정말 판석 도련님이세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이시군요. 어찌 이럴 수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두 노인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50년 전 신분의 차이와 집안의 강고한 반대로 인해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이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지만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옥부는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 강제로 맺어진 인연으로 살아야 했고 판석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금의 최진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인연이 인생의 끝자락인 늦가을에 기적처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재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지난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도련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이야. 그 곱던 도련님 얼굴에도 세월이 많이 내려앉았네요. 저처럼 주름투성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련님의 눈빛은 그때처럼 저를 설레게 하는군요. 허허, 자네도 많이 변했구려. 그 고왔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구나. 그래, 그동안 어찌 살았소? 그 억척스러웠던 세월 속에서 영감은 있었고, 혹여 나처럼 홀로 고독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구나. 서방님은 10년 전에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출가시키고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빴습니다. 그저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잠시 들렀는데 이렇게 도련님을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신기하고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레이션 옥부는 여전히 고운 자태였지만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삶의 무게가 얼굴 곳곳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보며
그녀의 삶이 자신만큼이나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했습니다. 소박한 보자기 속에서 그녀의 검소하고도 강인한 삶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랑, 그러나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던 그들의 젊은 날이 주마등처럼 최진사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하고 뜨거운 감정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옥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다시 찾아온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옥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 정자나무 아래가 좋구려.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기엔 이만한 곳이 없지. 이 나무도 우리처럼 오랜 세월을 견뎌왔으니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게다. 앉으시오, 옥분.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아 주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로의 굴곡진 삶을 보듬고 때로는 지난 추억에 웃고 때로는 지난 아픔에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옥부는 최진사의 자식들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도련님도 참 자식 복은 없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 상심 마세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도련님께는 이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에 최진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했던 외로움과 상처가 옥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이나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노을이 두 노인의 희끗희끗한 흰 머리 위에 찬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무니 저도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숙소를 찾아야지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 참 고맙습니다, 도련님. 제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최진사는 아쉬움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옥분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간절함과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옥분. 내가 자네를 이대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이 늦은 시간에 어디로 간단 말이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시오. 늙은 나에게도 아직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는 자네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소. 그는 옥분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황량했던 그의 집이 옥분의 방문으로 인해 따뜻한 온기와 생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집 안가득 옥분의 향기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에게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고 자신의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와 정다운 이야기에 최진사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평생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최진사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정갈한 반찬과 따끈한 국이 놓인 밥상 앞에서
최진사는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오며 제대로 된 밥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그였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함께 살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망설였지만 최진사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러 찾아왔지만 옥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최진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그의 곁에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최진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50년 전 윗마을 쌀가게 셋째. 아들 판석과 아랫마을 가난한 소장농의 딸 옥분이 풋풋하고 애틋한 풋사랑을 키우던 시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청초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단아한 모습은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옥분을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고 애태웠던 이는 다름 아닌 쌀가게 도련님 판석이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넉넉한 집안 배경까지 갖춘 터라 많은 아가씨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옥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판석은 틈만 나면 옥분을 찾아가 마음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옥분을 향한 진심은 어떠한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을 듯 뜨거웠습니다. 옥분 역시 부잣집 도련님 판석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판석의 끈질긴 구애와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누구의 눈도 피해서 인적 드문 곳, 주로 마을 어귀의 물레방앗간 뒤편이나 깊은 숲속 오솔길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하는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음 짓던 그 시간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신분과 재물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습니다. 판석의 집안은 쌀가게를 운영하며 대대로 부를 축적해온 이 고을에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문에 흠집 하나 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아랫마을 가난한 소장농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판석의 부모님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수를 썼습니다. 회유와 협박은 물론 때로는 옥분에게 직접 찾아가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두 사람 사이를 강제로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옥분은 뼈아픈 수모를 겪으면서도 판석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모진 반대에 부딪히자 옥분은 판석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랑이 판석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판석은 옥분의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고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옥분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른 마을 부잣집 늙은 양반의 후처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옥분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판석은 미친 듯이 옥분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며 옥분의 행방을 물었고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옥분이 억지로 다른 마을 부잣집 늙은 양반의 후처로 팔려가던 그 비극적인 날밤이었습니다.
인적 드문 물레방앗간 뒤편, 앳된 얼굴의 청년 판석과 댕기 머리를 한 가녀린 처녀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눈은 이미 밤새도록 울다 지쳐 퉁퉁 부어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라는 고통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판석 옥분아, 가지 마라. 내 아버지한테 맞아서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수는 없다. 판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뜨거웠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옥분을 말리려는 듯 그는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도망가자. 아무도 없는 곳, 우리 둘만이 오붓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며 그는 간절하게 옥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옥분을 향한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 듯 했습니다. 옥분 흐느끼며 안 돼요, 도련님.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굵은 눈물방울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슬픔에 겨워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역시 판석 못지않게 아팠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제가 도망가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빚 때문에 멍석마리를 당해 죽을 것입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는 듯 했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살 수 있다면 이 고통을 감내하리라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제 팔자가 이렇듯 기구한 것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옥분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끓는 아픔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대한 비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석 제기랄. 판석은 분노와 좌절감에 치를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너를 이대로 보낼 수밖에 없다니.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욕을 넘어선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는 이미 뜨겁고 쓰디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판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으로 거친 땅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의 주먹마디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그 피는 흙바닥을 적셨지만 이 작은 육체적 고통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보다 사랑하는 옥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잔인한 현실이 더 큰 아픔임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엽전 몇 잎을 조심스럽게 꺼내 옥분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 엽전은 그가 오랜 시간 아끼고 모아둔 모든 재산이었지만 옥분에게는 너무나 미미한 보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옥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옥분의 낡고 해진 지푸라기 신발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옥분의 신발은 그녀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 낡은 신발을 보는 판석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옥분이 더 이상 그런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옥분아, 내 말 잘 들어라. 판석은 옥분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고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맹세하듯 단호하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를 향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대감 소리 듣는 부자가 될 거다. 그는 오직 옥분만을 위한 굳은 다짐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가마. 이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옥분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자신의 삶의 전부로 삼을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옥분은 감격과 슬픔이 뒤섞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기약 없는 약속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판석에게서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판석의 진심을 느꼈기에 그 약속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초라한 지푸라기 신발 말고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비단 꽃신을 신겨주마. 판석의 목소리에는 옥분에게 더 좋은 세상을 선물해주고 싶은 열망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 너를 가장 화려하고 멋진 가마에 태워서 우리 집의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모셔올 테니 그는 미래를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옥분을 향한 깊은 존경과 변치 않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있어 다오. 그의 간절한 부탁은 옥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가슴 저미는 애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이 살아만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야속한 사람. 옥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긴 판석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약속을 잊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약속, 저승에 가서라도 꼭 지키셔야 해요. 이 말은 판석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슴 시린 맹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슬프고 비장한 약속을 주고받으며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아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 옥분을 태운 가마가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가마가 느릿느릿 움직일 때마다 옥분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판석이 있을 법한 곳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판석은 마을 어귀의 오래된 정자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옥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멀어지는 가마를 보며 그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가마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판석은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그의 가슴은
마치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날의 정자나무는 두 젊은 남녀의 비극적인 이별을 말없이 그리고 쓸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했지만 그 정자나무는 그때 그 슬픈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고 50년 뒤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재회를 지켜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곡부나 내 꼭 성공하마. 판석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역경도 이겨낼 듯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과의 약속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반드시 지키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사들고 너를 찾으러 가마. 그의 다짐은 메아리처럼 마을 어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독백은 옥분을 향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과 함께 미래를 향한 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판석은 옥분과의 가슴 시린 약속을 가슴 깊이 품고 그 누구보다 악착같고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했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단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독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옥분과의 약속만이 그녀에게 새 삶을 선물하겠다는 그 약속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제일 고운 비단꽃신을 신겨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분과의 재회라는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옥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설렘을 다시 마주하며 시작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70평생 잊고 살았던 마치 얼어붙은 강물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신비롭고 뜨거운 설렘이었습니다. 그는 옥분이 고요히 다듬던 나물 바구니를 아주 자연스럽고도 능숙하게 자신의 쪽으로 슬그머니 당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말입니다. 이리 주시오. 내 좀 거들어 주리다. 이 나이에 이런 것쯤은 할 수 있지 않겠소? 옥분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홍조가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유, 점잖으신 체면에 어찌 이러십니까? 남들이 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입이 무서워요.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이러세요?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옥분의 만류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약간의 장난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보라지, 내 나이 70에 남의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70평생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더 보겠소? 이리 줘요. 내 직접 따온 귀한 나물이니 더욱 소중히 다뤄야지. 두 사람은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정자에 앉아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내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 소박한 꿈,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에 대한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옥분은 최진사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최진사는 옥분의 조용하지만 깊은 삶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까지 했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오직 옥분의 나긋나긋하고 고운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는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평소에는 입맛이 없어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던 그였기에 수저를 놓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옥분과의 만남이 자신의 잃었던 생기를 되찾아주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사가 70 노구의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나이를 생각할 때 이는 사회적 금기를 깨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최진사는 장롱 깊숙이 거의 잊고 지냈던 듯 넣어두었던 비단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옷은 명절이나 특별한 잔치 때만 입던 것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끈을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갓 성인이 된 신랑처럼 떨렸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이러한 변화는 마을의 새벽 공기마저 바꾸어 놓는 듯 했지요. 칙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그의 존재감이 이제는 어딘가 모르게 싱그럽고 활기찬 기운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도 젊은 시절의 경쾌함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가 막 대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안채에서 나와 그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어디 가십니까? 옷차림이 평소와 다르십니다. 어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최진사는 순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홍조가 살짝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애썼습니다. 읍내에 볼 일이 좀 있다. 이 늙은이도 가끔은 읍내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별일 아니니 걱정 마라. 작은 아들은 의아한 눈초리로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한동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가 향한 곳은 읍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은밀하게 옥분이 머물고 있는 주막 뒤편의 작은 초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젊은 날의 연정을 품은 사내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초가 앞에 다다른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옥분 아씨, 안에 계십니까? 안에서는 옥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마, 영감님, 오셨어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날씨도 쌀쌀한데 고생하셨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자 최진사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함께 소년 같은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오. 오다가 주었소. 시장 어귀에 떨어져 있기에 혹시나 해서 주워왔는데 아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소. 최진사가 주었다고 말했지만 옥분은 그것이 그가 자신을 위해 직접 고르고 사온 선물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건 화려한 꽃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진 참빗이었습니다. 옥분은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참빗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물기가 맺히는 듯 했습니다. 곱기도 해라. 평생 이런 귀한 선물은 처음 받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옥분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최진사는 더욱 쑥스러워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고맙기는
그저 평소에 아씨의 머리칼이 너무 곱길래 이 고운 머리 좀 더 곱게 빗고 다니시오 하는 마음에서 가져온 것이오. 내 눈에만 예뻐 보이면 뭐 하겠소.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고운 자태를 보여줘야지. 옥부는 최진사의 능청스러운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아이 참, 영감님도 주책이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세상 사람들 눈에 곱게 보이겠다고. 그래도 영감님 말씀 들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70 노인이 늦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진사와 옥분의 사랑은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순수하고 용기 있는 감정의 교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시선보다는 서로에게서 찾은 위안과 행복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최진사와 옥분의 만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국밥을 함께 사 먹기도 하고 냇가에 나란히 앉아 물수제비를 뜨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솔길을 함께 걸으며 이름 모를 들꽃을 꺾어 서로에게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화색이 돌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전에는 늘 근엄하고 과묵했던 최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진사가 노망이 났다는 흉흉한 소문 대신 최진사가 늦바람이 났다는 조금은 익살스러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늦사랑을 통해 삶에 잃었던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문에 대한 책임감과 진사라는 지위에 묶여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학문에 정진하고 가문을 돌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옥분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옥분은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메마른 감정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옥분 역시 과부라는 신분으로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아왔을 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없이 홀로 살며 세상의 편견과 싸워왔을 그녀에게 최진사의 진심, 어린 마음은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늦사랑은 단순한 남녀관계를 넘어 억압된 삶 속에서 인간적인 위로와 행복을 찾아가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편견 따위는 그들의 사랑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가는 최진사의 모습은 본연의 욕구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그들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진사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큰아들 만식과 그의 동생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식은 듣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고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형님, 들으셨습니까? 저 믿기지 않는 소문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글쎄 주막집 늙은 과부랑 살림을 차리셨답니다.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식의 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경망스러운 짓을 하실 분이 아니시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만식은 형의 노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다고요. 며칠 전에는 읍내 장터에서 비단신까지 사주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그 주막집 여편네에게 들락거리며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몫으로 정해져 있던 땅이랑 집문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까지 모두 그 여편네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우리 가문의 재산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요. 형은 만식의 말을 듣자마자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70평생을 학문과 가문에 헌신한 분이 어찌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신단 말이냐? 당장 가보자. 당장 가서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해야겠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최진사의 오랜 세월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옥분 여사. 세상의 잣대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에 깊이 스며들며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지나온 삶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채워갈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큰아들과 며느리들이 불쑥 들이닥친 그날, 최진사는 옥분과 함께 마당에 널어둔 감을 정성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던 두 사람의 얼굴에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진정한 행복이나 황혼의 사랑 같은 고귀한 가치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질 유산의 크기가 먼저 보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사람의 행복을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상현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희가 없는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겁니까? 70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은 다 어디로 가셨다는 말입니까? 최진사 내 이놈들, 기별도 없이 어인 행패냐? 불시에 들이닥쳐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이 행패가 아니고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정녕 나를 아비로 생각하기나 하는 것이냐?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고 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너희들이 이토록 무례하게 간섭할 권리는 없다. 미경 행패라니요. 아버지의 이런 추하고 문란한 모습 때문에 저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나이 70에 웬 늙은 여자랑 젊은이들처럼 짝짝꿍이십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새 여자를 들이세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넋은 생각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아주머니, 당신도 참 염치 없으시네요. 다 늙어서 남의 재산이나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압니다. 이토록 뻔뻔하게 남의 집안 풍비박산 내는 꽃뱀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마땅합니다. 큰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고함은 비수처럼 날아와 옥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듯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눈에서는 억눌렸던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사귀어왔던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아내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격분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언제부터 내 체면과 명예를 그리도 생각했더냐?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는 콧배기도 비치지 않더니 돈 달라고 보챌 때 말고는 아비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놈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라도 된 양 자식 노릇을 하려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토록 나를 욕보이는 것이냐? 내 행복은 안중에도 없느냐? 만식아버님, 저희는 아버님 재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건강과 평판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여자는 분명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꽃뱀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진사 닥쳐라. 더 이상 입 다물지 못할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내 놈들이 무슨 상관이야. 옥분이는 내 귀한 사람이다.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유일한 반려여. 함부로 입 놀렸다간 내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눈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나레이션.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그 단호하고 격앙된 모습에 자식들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치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유산에 대한 탐욕이 더 크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물러났지만 옥분의 마음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괴로운 마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저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영감님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있는 한 영감님과 자식들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이제 와서 어딜 간단 말이오? 이 늙은이 혼자 두고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 곁에 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것이오?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오. 옥분 자식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영감님 곁에 있으면 영감님께 누가 될 뿐입니다. 제가 영감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냥 이대로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최진사 안 돼요. 절대 못 가오. 내가 50년을 당신만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당신을 놓치란 말이오? 그건 나보고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소. 내 남은 생은 오직 당신과 함께할 것이오. 당신 없는 삶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소. 최진사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서로의 온기를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진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단호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은 인생, 자식들의 눈치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말입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 있는 이장을 불러 무언가를 은밀하게 상의했습니다. 이장은 최진사의 오랜 벗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조언과 도움은 최진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진사는 심상치 않은 내용의 서신을 보내 자식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자식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느냐?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듣거라. 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도 좀. 아버지가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니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최진사 됐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이제 다 안다. 그래서 오늘 결판을 지으려 부른 게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정리했다.
대대로 물려받은 논 2,000평과 밭 3,000평, 그리고 조상들의 혼이 깃든 선산까지 말이다. 만시고, 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현명하십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서 다행입니다. 최진사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갈 몫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조건이요?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사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법률사무소의 인장이 찍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봉투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을 빨리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이 재산의 절반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원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옥분 여사와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것이다. 이 자금은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대대로 살던 이 기와집 한 채만 물려주겠다. 이것이 내 마지막 뜻이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 환원이라니요. 그리고 저 여자한테 저희 아버지의 평생 모은 돈을 쓴다고요? 싫으면 관둬라. 내 전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고 나는 옥분 여사와 함께 조용한 절로 들어가 여생을 보낼 테니 너희는 이 집 한 채마저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식들은 경악하며 펄쩍 뛰었지만 최진사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최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함께 단단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만식은 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악의적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위조된 문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문서는 옥분 여사가 과거에 빚을 지고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라는 악의적인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들고 최진사를 찾아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어렵게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윗마을에서 온갖 빚잔치를 벌이고 도망친 악명 높은 꽃뱀이라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진작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내 놈이 또 무슨 짓을 꾸민 것이냐? 여기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때문에 전 남편도 화병으로 죽었다고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확실합니다. 더 이상 저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최진사는 만식이 내민 문서를 받아들고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옥분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문서는 너무나 정교하고 그럴듯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 깊숙이 떨어지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옥분을 찾아가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최진사 당분간 보지 맙시다.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소. 당신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소.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소. 영감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전부 모함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영감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옥분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지만 그는 귀를 막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세게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두 사람의 오해는 빗줄기만큼이나 깊어만 갔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상처 또한 깊게 패였지요. 그날 이후 최진사는 깊은 상심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집안에는 무겁고 침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최진사를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모셔온 늙은 집사 박서방이 우연히 만식의 악랄한 계략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진사와 옥분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망설임 없이 밤중에 몰래 옥분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옥분은 다음 날 아침 하얀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최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 비키세요. 오늘은 아버님을 뵈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만식, 당장 나와라. 내 놈이 지은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 셈이냐.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어디다 대고 함부로 우리 만식이 이름을 불러? 주제도 모르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게 바로 내 진짜 인생이다. 내 놈이 조작한 종이 쪼가리랑 어디 한번 맞춰보자.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도 좋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놈도 잘 알고 있겠지? 내 놈의 악행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최진사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옥분의 당당한 모습과 만식의 비겁한 표정을 보며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한 최진사는 분노에 휩싸여 몽둥이를 들고 만식을 쫓아냈고 옥분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옥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최진사 면목이 없소. 내 자식을 잘못 키워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구려. 이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당신을 믿지 못했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옥분 영감님,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와 옥분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빛났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단호한 결심과 옥분의 변치 않는 진심 앞에서 그동안의 오만함을 버리고 기가 죽어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습니다. 앙상했던 사랑채는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노인의 정겹고 따스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함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고 지난 세월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옥부는 최진사의 건강을 살뜰히 보살폈고 최진사는 옥분의 말벗이 되어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황혼역 노을처럼 아름답고 숭고했습니다. 어느덧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최진사는 옥분과 함께 읍내 장터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젊은 시절 가문의 명예와 번영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오직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던 최진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삶의 소소하고 아름다운 행복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옥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듯한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장터의 활기 속에서 최진사는 옥분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그녀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각 구운 호떡의 달콤한 냄새, 시골 장터 특유의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내음, 그리고 정겨운 사람 냄새가 어우러져 최진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옥부는 그런 최진사의 옆에서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시오. 갓 튀겨낸 호떡이라는데 아주 별미여.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라니 어서 한 입 먹어보구려. 혹여나 뜨거울까 염려되니 내가 먼저 한 입 맛보겠소. 아유 뜨거워요. 영감님 먼저 드세요. 호호. 제가 먼저 먹다가 혈화도 되면 누가 책임지려고요. 영감님이 제 입맛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말이죠. 이 호떡 냄새만 맡아도 벌써 군침이 도네요. 옥분의 손에는 지난번 최진사가 사주겠다 약속했던 고운 꽃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자수가 곱게 놓인 꽃신은 옥분의 수줍은 미소와 어우러져 더욱 빛이 났습니다. 그 꽃신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최진사가 옥분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사랑과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그런 옥분을 물끄러미 그러나 한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비단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망설임 끝에 찾아온 확고한 결심과 옥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손을 잡고 비단가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기 저 비단가게 말인데 우리 홀레복 하나 맞추면 어떻겠소? 당신에게 제대로 된 예복을 맞춰주고 싶소. 내 평생에 이런 마음이 들 줄은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소.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늘에 맹세하고 싶소. 네, 영감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야 감지덕지하지만 이렇게 늦은 나이에 홀레복이라니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 걱정됩니다만 영감님의 진심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잔치를 벌여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자는 것이 아니요. 이미 세월이 이만큼 흘렀으니 체면치레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 않겠소? 그냥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하늘의 맹세는 해야지 않겠소? 그래야 저승가서도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지 않겠소? 나는 당신과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함께하고 싶으니 나의 마지막 사랑은 오직 당신뿐이요. 영감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늦은 나이에 이런 행복을 맛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감님이라면 제가 어디든 못 가겠어요. 평생 영감님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르며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옥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맺힌 눈물은 비단 같던 그녀의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 대신 늦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행복과 감격 그리고 최진사를 향한 깊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비단 가게로 들어가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의 옷감을 골라주었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을 위한 화사하고 고운 붉은색 치마를, 옥분은 최진사를 위한 기품 있고 점잖은 푸른색 조끼를 골랐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 어떤 신혼부부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신 신랑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는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야속하게도 이처럼 절정의 행복에 다다른 순간에 가혹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해온 세상을 하얗게 물들인 어느 겨울밤, 최진사는 갑작스럽게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에 옥부는 너무나도 놀라 황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진맥을 한참 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겨울을 넘기기 힘들다는 비극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집안은 일순간 슬픔과 절망 그리고 충격에 잠겼고 자식들은 병상에 누운 최진사의 곁에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차가운 겨울밤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를 두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저희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지 않으십니까? 다들 나가라. 내 마지막 순간은 조용히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옥분아, 너만 내 곁에 남아다오.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려무나. 최진사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듯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옥분만이 남아 최진사의 땀 젖은 이마를 정성스럽고 애틋한 손길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애써 슬픔을 감추고 미소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최진사는 가늘어진 손으로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옥분의 손을 잡는 힘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옥분에 대한 한없는 애틋한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 그리고 마지막 작별의 아쉬움이 뒤섞여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선물이었다. 70평생 명예와 재물만 쫓아왔던 이 최진사가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다시 만나고 너를 내 옆에 둔 것이다.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나의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채워줘서. 당신이 없었다면 내 마지막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정말 고맙소, 옥분아. 최진사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고 고요하게 덮은 밤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을 애도하는 듯 하늘도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다해 곁에 있던 자식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지만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사랑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권위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아, 이리 가까이 오거라. 내가 장남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내 고집이 세서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부디 이 아버지를 용서해 주렴. 미안하다. 예,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질게 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저희의 불찰입니다. 만식은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지난날의 불효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후회에 북받쳐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최진사의 마지막 길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최진사는 힘겹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삶의 지혜와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옥분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를 아끼고 우애 있게 지내거라. 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이다. 부디 내 뜻을 따라주렴. 그리고 옥분 여사님, 내가 가고 나면 너희 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셔라. 그녀는 너희에게 단순한 아버지를 넘어선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줄 뿐이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보살피고 그녀의 뜻을 따라주거라.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모든 유언을 받들겠습니다. 옥분 어머님을 저희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맹세합니다. 아버지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자식들의 진심 어린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진사는 흐릿해진 시선을 힘겹게 돌려 문가에 조용히 앉아 있는 옥분을 찾았습니다. 옥분은 최진사의 마지막 시선을 느끼고는 재빨리 무릎으로 기어가 그의 차가워져가는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키겠다는 듯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마지막 온기를 느꼈습니다. 내 꽃신, 당신에게 직접 신겨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오.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 욕심이었나 보오. 아니에요. 영감님은 이미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영감님이 사주신 이 꽃신은 제 평생 가장 예쁜 신발입니다. 이 신발 신고 영감님 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영감님 덕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일찍 당신 곁으로 갈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 당신을 만나러 갈게. 기다리지 않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부디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싶소. 네. 꼭 거기 계세요. 제가 금방 따라가겠습니다. 영감님이 계신 곳이라면 저 옥분은 어디든 찾아가 영감님 곁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 외로워 마세요. 제가 곧 갈 테니까요. 밖에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옥분의 손을 잡은 채 마치 깊고 고요한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의 손에서 최진사의 마지막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았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안 돼요, 영감님.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지 않으십니까? 영감님, 옥분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자식들의 통곡과 오열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최진사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70평생 중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옥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마을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고 그의 삶과 지혜를 기렸습니다. 특히 그가 마을에 베푼 자비와 옥분에 대한 순해 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최진사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은 마을 사람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되어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최진사가 살아있는 듯 옥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옥분은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슬픔을 넘어선 평화와 사랑, 그리고 최진사와의 영원한 재회를 믿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와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최진사가 기부한 땅에는 그의 뜻을 기리는 희망 서당이라는 간판이 우뚝 걸렸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진사의 뜻이 살아 숨쉬는 듯 마을 전체에 희망을 전파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 한 구석에는 옥분이 최진사를 기리며 정성껏 심어놓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매화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두 사람의 늦었지만 뜨거웠던 사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의 유언대로 대부분의 재산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짓는데 기부되었고 남은 기와집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상속되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 옥분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자식들이 그녀를 붙잡으며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너무나도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최진사가 없는 빈집에 머물 수 없다는 단호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냥 여기서 저희랑 사세요. 아버님 유언도 있으신데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영감님 안 계신 집에 제가 있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제 갈 길을 가야지요. 영감님께서 저를 기다리실 테니 영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저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만식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날의 불효가 떠올라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옥분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분은 짐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최진사가 마지막으로 사준 고운 꽃신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다시 재회했던 그 장소였죠. 그녀는 정자나무를 올려다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감님, 잘 가셨지요? 저도 영감님께 배운 대로 씩씩하게 잘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거기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계세요. 제가 가면 같이 술잔 기울이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밤새도록 나누어요. 영감님, 그때까지 평안하세요.